칠흑 같던 밤바다에 푸른 새벽빛이 번져간다. 하루 중 가장 신비로운 표정을 짓는 산속 마을에 불이 켜지고 이내 동력이 밝아온다. 어제와 다름없는 평온한 하루의 시작이다. 하지만 바다는 어제의 바다가 아니다. 오늘은 태고적부터 잉태된 바다의 비밀이 열리는 날이다.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돌섬이 서서히 길게 꼬리를 들이우더니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 희미하게 길이 드러난다. 신새벽에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길은 아침이 되기 전 섬에서 대지까지 연결된다.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외로운 그 섬은 대지에 닿을 수 없다. 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대지는 그 작은 섬조차도 품을 수 없다. 이곳은 충남 보령의 바닷가. 무심코 다가선 그 바닷가에선 그렇게 태고적 바다의 신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무창포의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안은 태평하다. 인간보다 자연의 법칙에 더 익숙한 새들은 물이 빠지자마자 해안에서 먹이를 찾느라 분주한다. 바닷길 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석대도에서 해안까지의 바닷길은 약 1.5km. 한 달에 단 며칠, 길면 2시간, 짧을 땐 불과 30분 남짓 열리는 이 길을 걷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도박의 주민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지런히 수확을 올리고 관광객들은 신기한 광경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바다의 시계는 어김이 없다. 이내 바닷물이 길을 닦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서둘러 발길을 돌린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 딱 하루 묵는데 이게 또 오늘 첫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섬까지는 물이 빨리 잠길 것 같아서 못 들어가고 저기 중간까지만 갔다 왔는데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바닷길 열리는 거, 갯벌이랑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아서 물도 되게 깨끗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도 이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삼아 걸어와서. 같은 바다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창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대천 해수욕장. 서해안에서 가장 넓은 해안이라 해서 대천이라 불린다. 대천 바닷가에서 남쪽으로 모퉁이 하나만 돌아서면 전혀 딴 세상이다. 관암 해변에서 다시 남으로 내려가면 이번엔 마치 호수같이 잔잔한 남포 앞바다가 펼쳐진다. 그 바다 한가운데로 조금만 나가면 수많은 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온다. 보령엔 바다 낚시로 유명한 외연도와 활 시위를 겨눈 모습을 닮은 삽시도, 약 16개의 유인도와 62개의 무인도가 있다. 한마디로 섬들의 천국이다. 바다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락선이 분주히 오간다. 보령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서해안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인 원산도. 항해의 요충지에 있어 예로부터 선박 수리기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원산들은 특히 서해안 제일의 아름다운 해안으로 이름이 높다. 수많은 섬과 대지를 품은 보령의 바다는 가히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광을 맞닥뜨리게 된다. 모든 것이 숨죽인 듯 적막한 그곳은 오래전 이 바닷가에서 벌어진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곳은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가장 혹독했다는 병인 박해 때 성 다뷸리 신부님을 비롯하여 5명의 신부님과 또 무려 500명의 넘는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곳입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천국을 전했고 백성들도 죽기까지 그 천국을 사모했다. 당시 순교한 백정 황도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2개의 천국을 알고 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양반 천민 구분 없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며 사는 지금의 천국이다. 폭설과 안개로 내내 흐렸던 하늘이 오랜만에 활짝해했다. 한동안 인적이 뜸했던 성주산 호젓한 오솔길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길을 오르다 보면 문득 30m가 너끈히 돼 보이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과 마주친다. 오래전 이 산중에 자리 잡은 측백나무 숲이다. 수령은 대략 50년 남짓. 약 500그루의 측백나무가 특유의 향기로 발길을 붙든다. 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재. 올해로 110년이 됐다는 이 댁에서 4대에 걸쳐 살고 있는 오치정 씨에겐 애지중지하는 보물이 많다. 그중에 가장 아끼는 게 바로 이 동의보감이다. 할아버지께서 이 동의보감을 보고서나 간에의 한약은 지어서 그저 주들 보약 주고 저 데려주고 관계 드리고 그러셨거든요. 동의보감 보고서는. 그런데 동의보감이 그에게 소중한 건 역사에 굵직하게 이름을 남긴 허준이란 인물의 저서라서가 아니다. 선대의 손길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에겐 그런 물건들이 수백 점이나 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오래전에 없앴을 물건들을 그는 오롯이 간직해오고 있다. 이러한 뱀에는 솔은 등교 할머니께서 손수 쓰시던 솔이기 때문에 손자가 묻어 있고 어리 단계에 있는 이러한 물건입니다. 그는 몇 년 전 증조부 때부터 사용해온 가전유물 약 400여 점을 한 곳에 모아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유물 한 점 한 점을 보고 있노라면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진 옛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하다. 크나는 아이들에게 조상을 잘 보시는 이러한 방향도 되고 또 먼 훗날 후손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착하게 선하게 살아갔구나 그런 뜻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치정 씨의 작은 박물관에만 유물이 있는 건 아니다. 피곤하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성주산은 예로부터 고승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산. 그런데 그 기슭에 기이한 풍경 하나가 들어섰다. 마치 숲과 대화를 하듯 곳곳에 자리 잡은 형상들. 다가가 보면 한 점 한 점이 범상치 않은 솜씨로 완성된 빼어난 조각들이다. 조각에 쓰인 돌은 다름 아닌 보령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석재 남포 오석이다. 후손들까지도 입장료를 예술가들하고 지역 주민한테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은 종합예술공원이기 때문에 주인이 돼서 그렇고 지역 주민은 제가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고마움으로 평생 입장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웃의 고마움을 알고 땀 흘린 예술가들을 대접할 줄 아는 주인의 마음이 바다만큼이나 넉넉해서일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정겹다. 조각공은 한켠에 자리 잡은 아담한 식물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원한 물소리와 산뜻한 허브 향이 다가온다. 잠시 그 소리와 향기에 취해 있노라면 도시의 일상과 소음에 지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다. 이곳은 희귀한 수생식물과 민물고기 그리고 양서류를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귀한 허브 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허브 전문 식물원이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거리나 산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겨울철엔 관상 식물들이 늘어선 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싱그러운 열대 식물들이 뿜어내는 생기로 지친 몸을 달래봄직도 하다. 허브의 향기와 열대 식물, 그리고 피노키오의 동화 속 세상까지 작은 공간에서 참으로 다양한 풍광을 만난다. 사람도 이들처럼 격이 없이 어우러져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보령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보령시 주산면의 나지막한 고갯길. 조각공원에서 마주쳤던 오석들이 늘어서 있다. 돌 한 점 한 점마다 정성껏 시를 새겨넣은 시비들이다. 약 15,000평의 면적에 정취 있는 오솔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120기의 시비가 가득 차 있다. 토박이 시인 이양우 선생이 사제를 털어 만든 시비공원이다. 시와 숲길이라는 것은 시는 곧 자연이고 자연은 곧 시다. 이런 숲길 속에 시를 전시해 놓으면은 이것이 먼 미래에까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문학 설치 현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와 숲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기를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비와 조각들이 들어선 성주산에 가장 먼저 둥우를 튼 것은 통일신라의 천년 고찰 성주사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파괴된 이후 황량한 폐사지로 변했지만 귀중한 유물 몇 점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물 19호 성주사지 5층 석탑이다. 전형적인 신라시대 석탑의 형태를 갖춘 3층 석탑도 보물로 지정됐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점은 특별히 국보로 지정됐다. 당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명망이 높았던 해동공자 최치원의 글씨체로 새겨진 이 비석이 일제강점기 유물 약탈의 위기를 넘겼다. 그 비석을 지킨 이들이 보령 사람들이다. 태고원 선생님의 그 낭유화상 백월 보강 탁비는 이 사지에 외로이 서 있었는데 이제 풍우나 또는 그 전란으로 인해서 쓰러졌던 것을 주민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돌에 이렇게 감춰놨다가 결국은 이 국권이 회복된 연후에 그것이 다시 제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항구엔 불과 1-20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가 짙은데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면 어항의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는 시간이 갈수록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종류에 따라 상자에 담아 옮기면 한쪽에선 크기에 따라 화로를 옮겨 담아 분류한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경매가 시작된다. 경매사의 독특한 유도음과 함께 입찰이 시작된다. 입찰에 참가할 때는 번호가 적힌 모자를 써야 한다. 하지만 워낙 익숙한 얼굴들이라 모자를 쓰지 않아도 경매사가 다 알아본다. 경매가 시작된 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약 2톤의 화로들이 모두 팔려나간다. 이제 화로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저녁 식단의 싱싱한 찬거리가 될 것이다. 요즘 지금 주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뭐 이제 꼼치하고 이제 아구라든가 이제 대구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현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좀 어획량이 현저히 떨어졌고 지금 이제 꼼치도 지금 이제 조금이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아직은 겨울인데다 마침 조금 때라 비교적 항구가 한적한 편. 새우, 아귀, 막갈치, 오징어들로 만선을 이룰 봄을 기다리며 항구도 짧은 겨울 휴식을 즐기고 있다. 대천 어항과 인접한 오천항은 내륙으로 깊숙한 만을 형성하고 있는 정취 있는 항구다. 그런데 조선시대 바로 이곳에 서해안 전체를 방어하는 충청 수영성이 들어선다. 충청 수영성은 전라 수영성, 경상 수영성과 함께 조선의 3대 해양 방어기지였다. 남아있는 정문과 그 성곽의 형태로 보아 내부 면적이 약 2만 5천 평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전라 수영과 맞먹는 규모다. 잦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 성의 정문과 당시 응급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거두었던 진율청뿐이다. 남해안에는 전라수영, 경상수영이 있었던 것 같이 서해안 해로를 방어하던 충청수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다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천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보령의 역사는 더욱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령 남포에 위치하고 있는 남포읍성. 고려 말에 세워진 이 읍성은 전쟁 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읍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남포를 지나 성주산을 향해 가다 보면 마치 백두산 천지를 연상케 하는 짙푸른 빛의 호수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보령호수다. 성주산과 아미산의 계곡을 따라 흐르는 웅천천을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인 보령호는 햇살의 방향과 환상적인 능선의 산들,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한다. 그런데 오서산 기슭에 보령어만큼이나 커다란 또 하나의 저수지가 있다. 60년대 말 보령댐을 만들면서 생긴 이 인공 저수지는 원래 이곳 사람들이 고려향이라 부르던 곳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도시는 고려 말 왜구로 인해 사라질 뻔했다. 고려 말에 김성우 장군이 이곳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보령 땅에 정착해서 살게끔 했습니다. 물론 김성우 장군 고향은 이곳은 아닙니다만 이곳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죽고 그 후손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됐고, 그래서 보령이 아담한 도시지만 가슴이 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빼앗긴 고향을 되찾아준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죽은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온 그의 후손들은 이후 하나가 돼서 끊길 뻔했던 보령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오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집 평강원. 오늘 바깥주인은 일찍부터 아궁이에 가마솥을 올리고 불을 지핀다. 풀물을 돌려 불씨를 조절하는 손끝이 노련한데, 이윽고 가마솥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히 퍼져나온다. 어느새 냄새를 맡고 바구니를 들고 온 안주인. 솥에서 뭔가를 퍼내는데 노릿하게 푹 익은 콩이다. 콩을 타지 않았나? 아니요, 이 정도면 탄 건 아니에요. 물이 얼마 없어서. 부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렇게 콩을 삶는다. 채 김이 가시지도 않은 콩에 이번엔 지푸라기를 묶어 꽂는다. 발효에 좋기 때문이란다. 푹 익힌 콩은 바구니째 안방으로 가져간다. 이 집의 안방 아랫목은 늘 콩바구니 차지다. 바구니에 깔아놓은 산배천으로 콩을 잘 덮은 뒤
두꺼운 이불을 덮어 나흘 정도 띄운다. 원래 직장 생활을 하던 이 집 안주인 김정옥 씨가 이렇게 집에 들어앉아 청국장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한 12, 13년 전에요. 지나가던 노부부가 들어오셔서 밥을 한 끼 해달라고 그러셔요. 이제 정년퇴직하고 여행을 다니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끓여드렸더니 맛있다고 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맛있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웃들하고 좀 나눠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됐는데 드시는 분들마다 맛있다고 하시고 하니까 만드는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요. 나도 먹었어. 다 먹었어. 오늘은 코 올리게 어린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렇다 할 체험 학습장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전통 방식으로 청국장, 된장을 만드는 게 꽤나 신기하기만 하다. 내가 만든.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어느새 김정옥 씨 집 장독대엔 항아리가 꽤 늘었다. 늘어난 항아리 숫자만큼 마음도 부자가 된 듯 흐뭇하다. 넉넉한 바다의 마음으로 끊어질 뻔한 역사를 함께 일구고 자신의 삶을 열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 아직 문 밖은 바람끝이 찬 2월. 하지만 보령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훈훈한 봄이다.